이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향하고 있는 방향들, 가령 지금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요인 때문에 가격이 속 시원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보면은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없는 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불확실성 요인들이 해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자산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어떤 자산으로 들어갈지 생각을 해보면은 안전 자산이면서도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 자산으로서 가장 부각되는 것이 결국은 비트코인이란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금 대비로 부진했기 때문에 자본의 흐름들이 비트코인을 향할 가능성은 더 크다. 결국은 기관의 채택과 유동성 장세, 그리고 규제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인들이 더 월등하게 많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공포스러워하면서 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결국은 장기 전망 자체는 아직까지 상승장으로 유지되고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안입니다. 요즘 가상자산 시장 좋지 않은데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될지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박종환 작가님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성장길 채널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는 암호화폐 채널을 운영하는 박종환 작가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또 성장길 채널을 찾았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다소 복잡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안감들도 좀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상황들을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그런 고민들도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순간에서 우리가 지금 시장의 상황을 어떻게 좀 객관적으로 들여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향후의 전망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또 제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책 이야기를 잠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10번째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알트코인 실전 투자 바이블이라는 책인데요. 우리가 지금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앞으로도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경험하시고 이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순간들마다 어떤 자신만의 방법으로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과연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아직 다 되시지 않은 구독자님들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전체적인 투자 방향성과 실전적인 테크닉을 얻으시는데, 그리고 투자 마인드를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작가님 최근 이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금 같은 자산 시장은 이제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좋은 모습,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반면에 비트코인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줬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네, 우선 유동성에서 좀 답을 찾을 수 있고, 불확실성에서도 한번 단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불확실성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월 10일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역사상 가장 많은 청산을 기록한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이 됐는데, 그때 상황 한번 살펴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영향들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무역 관세 100% 때릴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가격이 전반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때 미 증시는 거의 문을 닫아가는 순간이었었고, 결국은 24시간 주말까지도 열려있는 암호화폐 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 발언보다도 사실은 더 크게 암호화폐 시장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하루 사이에 거의 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무빙을 보여줬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빙이었는데요. 하루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청산이 나타났던 건데, 그때 상황 한번 살펴보시면은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청산 기능 자체가 제대로 또 작동되지 않은 정황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은 어떤 결정적인 트리거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신뢰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가 다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벌 램프 통화라든지 금 가격이 오르는 것은 이 선행 지표로서 비트코인에 작용을 합니다. 과거 흐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도 글로벌 램프 통화가 상승을 하면은 이 자본은 먼저 안전자산으로서 더 1순위로 꼽히는 금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이 과도하게 과열되는 구간에서 결국은 이 자본들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옮겨가는 거죠. 시장은 늘 좀 현명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고평가된 것들을 계속해서 고평가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국 이 자본들은 다시 순환을 하면서 더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자산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금 가격이 네. 또 많이 조정을 받기도 네. 했죠. 그런데 이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 이 자본들은 비트코인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이 최근에 또 이제 떨어지는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그럼 그 떨어지는 거 이제 가격이 그럼 또 다시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거라고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될까요? 네, 그 유동성들이 물론 금에서 빠진 돈들이 네. 다 돌아온다라는 그런 관점들보다는 이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향하고 있는 방향들. 가령 지금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요인 때문에 가격이 속 시원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보면은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없는 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가령 가장 쉬운 예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램프 통화도 사실 최근에는 좀 성장세가 조금 더뎌지긴 했습니다. 근데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글로벌 램프 통화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서 단기 자금들입니다. 갈 곳을 잃고 지금 잠시 대기하고 있는 이 자본들도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죠. 거기다가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스테이블코인 공급량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들이 결국은 불확실성 요인들이 해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자산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어떤 자산으로 들어갈지 생각을 해보면은 안전 자산이면서도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 자산으로서 가장 부각되는 것이 결국은 비트코인이란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금 대비로 부진했기 때문에 자본의 흐름들이 비트코인을 향할 가능성은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현재 시장에서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지표나 이벤트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가격 변동성이 이제 더 본격화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업터버라고 해가지고 사실 10월에는 가격이 좀 팍팍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 월별 수익률 지표 보면은 역대 두 번째로 큰 마이너스입니다. 그만큼 13년에서 15년 통계를 내봤을 때 굉장히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유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들 때문인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 다 가장 기대하고 있는 FOMC 미팅이죠. 여기에서 25bp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시장은 거의 확실하다. 99%에 가까운 확률로 인하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를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중요한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단서를 밝히고 나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됐고 거기에 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이 기자회견에서 통화 완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예정인데 만약에 최근에 파월의 행보를 보면은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많이 바뀌면서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들도 경제가 계속해서 뭔가 침체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종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앞으로 연준에서 이 채권과 MBS 같은 것들을 많이 사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죠. 시장은. 거기다가 금리 인하를 갖다가 내년 1월까지 시장에서는 75bp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힘을 실어줄지 여기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환호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는데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의도 있지만 시장에서 훨씬 더 또 기대하고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지금 한창 논쟁이 되고 있는 이 히토류 관련된 문제들을 또 어떻게 해결할지 여기에 대해서 또 시장은 많이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파월이 어떻게 얘기할지 대충 짐작은 가지만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두 사람이 만나겠다라고 선포는 했지만 다시 갑자기 말이 바뀔 가능성 그리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서로의 기대치에 충족이 안 됐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다음 주가 이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주에 약간 오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떨어진다면 현실적인 마지노선 어디까지 떨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일단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반응들이 보이는 것이 만약에 이 이벤트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했을 땐 가격이 더 월등하게 반응을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조금 시장에서는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저는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지금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하방 이탈했는데 이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은 이제 어떤 지표냐 하면은 6개월 미만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네. 매입한 평균 단가입니다. 그러면은 이 6개월 미만이라고 했을 때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부족하겠죠. 그럼 그런 부족한 투자자들이 현재 단기 미실현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시장이 뭔가 조금만 이상한 기색을 보이면은 더 팔아버리고 도망을 갈 수 있습니다. 즉 패닉 셀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온체인 관점에서 이 지표가 다시 그 구간들을 넘어서야지. 즉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넘어서지 못한 부분들을 저는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차트상의 이동 평균선 상으로는 202평선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202평선을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들도 넘어서지 못한 가운데서 거시경제 관점에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더 크게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죠. 근데 열려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104.5K에 아주 뚜렷하게 롱 포지션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순식간에 100K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수세, 강세론자들은 그 구간을 필사적으로 지켜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 차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전쟁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구간들을 만약에 뺏기게 되면은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엄청난 공방을 벌이게 되는 구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구간을 하방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100K까지도 일단 연료는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럼 100K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실제로 스탠다드 차트가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 내용 한번 살펴보면은 만약에 미중 무역 갈등이 빠르게 봉합되지 않으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100K까지 내려갈 수 있다. 100K를 하방 이탈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그럼에도 올해 최고점은 200K까지 보고 있다. 즉 20만 달러까지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관점은 지금 당장의 다음 주 이벤트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이벤트 너머에 또 계속해서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기관의 채택과 유동성 장세 그리고 규제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인들이 더 월등하게 많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공포스러워하면서 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결국은 장기 전망 자체는 아직까지 상승장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단기 보유자들은 이탈을 했는데 그럼 장기 보유자들의 흐름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사실은 장기 보유자 움직임이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우려스럽긴 합니다. 이 장기 보유자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공급량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특정한 고래가 있는데 그 고래가 오리지널 갱스터라고 해서 이 비트코인 생태계 초기 기여자입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투자자죠. 근데 이 투자자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을 매도를 하고 그리고 그 하이퍼 리퀴드 거래소에 가가지고는 숏 포지션을 개설해가지고 막 숏을 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은 다른 장기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이 장기 투자자들은 분명히 굳건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본인들이 이미 수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안전하게 가자라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죠. 그러면은 장기 보유자 물량들이 일정 부분 더 매도되는 것들까지도 지금 시장은 감안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촬영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매도 물량이 이제 계속 조금씩 줄어들면서 굉장히 좀 눈에 띄게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는 양상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기조상으로는 일단 장기 보유자는 패닉 셀링 성격은 전혀 관계없이 본인들의 패턴대로 수익을 내면서 잘 매도를 하고 있는 관점인데 매도세를 줄이고 있고 단기 보유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완전히 패닉 셀링으로 그냥 손실을 보면서 막 던지는 그런 국면들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다음 주에 그 방향성을 조금 더 잡아줘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제 저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리스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기조처럼 거시경제 이슈들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뭐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팔아야 된다 이렇게 팔았는데 갑자기 또 하루 사이에
급등해 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본인의 역량들을 조금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내가 노련하게 중요한 구간들에서 다시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이 거시경제 이슈들, 이벤트들이 좀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은 일정 부분 매도를 하고 더 낮은 구간에서 뭐 진입을 하는 것들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요 관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현금을 가지고서 바이더디 구간, 즉 저가 매수 구간에서 계속해서 모아나가면서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벤트로는 결국 다음 주에 있는 이 두 가지 이벤트를 일단은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 이벤트 이후에 약간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서부터 조금씩 DC의 전략으로 사나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너무 많은 계산을 하기보다는 DCA 전략으로 모아나가는 전략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투자 역량에 따른 얘기들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돌파 매수 구간을 잡을 때도 이 정확하게 뭔가 돌파 매수의 흐름들을 포착하는 투자자들이 있는데, 만약에 돌파 매수를 했는데도 충분히 다시 또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더 단기적으로 더 잦은 매도 대응을 해야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고, 또 손익비 측면에서 더 떨어지는 투자자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타이밍을 너무 과하게 뭔가 잡아서 가겠다, 이런 관점들은 거의 대부분은 좀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에 지인분들이나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책에도 적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누가 봐도 명확하게 매수 시그널이 나오는 구간들이 너무나 뚜렷하게 포착이 되는데, 그 구간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진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단기간에 큰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매도 구간들도 단계적으로 나눠야 됩니다. 가령 과열 구간으로 접어드는 구간이 있고, 과열 구간에서 이 약세 국면으로 더 추세가 약해지는 구간이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중요한 변곡점을 하방 이탈하는 구간도 있겠죠. 그런 구간들을 하나씩 분할 매도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한 번에 최저점에서 매수를 한 번에 하고 최고점에서 매도를 한 방에 하겠다, 이런 전략들은 사실 그 어떤 투자자도 못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시그널 포착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시그널은 어떻게 약간 포착하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시그널은 제가 책 홍보를 또 하게 네. 되는데, 이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그 대부분의 지표들을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제가 실제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많이 제 채널에서는 써먹은 얘기입니다. 근데 한 세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같이 유튜브 운영하시는 채널 담당자분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 코인 사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물어본 코인이 다행히 뭐 이상한 잡코인이 아니고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이더리움 지금 사도 될까요? 물어봤는데 그때 상황이 가격이 막 계속 떨어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시점이었는데, 제가 그 시점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 이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점검을 하고 펀더멘털이 다시 늘어나는 추이들을 살펴봤는데, 가격은 빠지는데 가장 중요한 펀더멘털이 반등을 하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본 거죠. 그래서 그때 담당자분한테 지금이다, 지금 사야 될 것 같다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제 말을 듣고 이제 산 거죠. 그러고 나서 단기 미실현 수익이 한 달 반 만에 150%를 넘었습니다. 160% 가까이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후회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은 100만 원밖에 안 넣었는데 1000만 원을 넣었어야 된다, 뭐 되게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이 상승을 해도 뭔가 마음이 그렇고, 가격이 하락을 해도 마음이 그렇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예는, 제가 같이 공부하는 분들과 오프라인 모임을 했는데 거기서도 같은 이야기를 주신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펀더멘털이 딱 가르치는 방향에서 들어갔을 때 유의미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은 하이퍼리퀴드라고 하는 종목이 이번 시즌에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난 4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때 워낙 신생 코인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두려워하는 커뮤니티 의견도 있었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펀더멘털을 봤습니다. 봤는데 가장 핵심적인 펀더멘털, 그 중에서도 수수료 수익이 갑자기 월등하게 높아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또 변곡점이 오는구나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때 이후로 다시 급등을 했는데, 결국 제가 이런 예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가격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면은 왠지 망할 것 같고, 가격이 오르면 천정부지로 하늘을 뚫고 올라갈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가격이 올라가는 그 내면에 있는 더
깊은 거래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그런 거래들 그리고 중요한 펀더멘탈 지표들이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연말까지 비트코인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가격 전망을 네. 약간은 좀 소심해지긴 네.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150K, 15만 달러를 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네. 있고 실제로 여러 보고서들도 이제 양상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뭐 13만에서 마무리될 것 같다 이런 의견들도 사실은 나오고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지금 시점보다 많이 오른다. 일단은 대부분의 보고서들이 여전히 좀 중심을 잡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 드렸던 스탠다드 차터드 같은 경우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전통적인 금융기관 중에서는 여전히 20만 달러까지 바라보고 있는 입장들도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들을 일단은 너무 좀 과도하게 뭔가 너무 희망 회로를 많이 돌리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남은 기간들을 고려했을 때 살펴보면은 저는 어쨌든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에서 어딘가에서 형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 또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오히려 또 예상보다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늘 좀 기대치를 좀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뭔가 안 될 거야라고 하면은 귀신같이 올리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리플이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다들 리플 끝났다라는 얘기들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몇 배를 올려버렸죠. 그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시장이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좀 숙지를 하면서 너무 어떤 가격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여 있는 것들에 너무 좌절을 하지 않고 좀 긴 관점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